그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녀를 산타 플로렌시아로 돌아오게 했다. 카르멘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방치된 집, 시간이 지워버리지 못한 비밀, 가족 간의 긴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숨겨진 편지, 조용한 음모, 욕심으로 다투는 유산 속에서 그녀는 멀리서 딸들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유령과 맞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외로움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처럼 느껴질 때 강렬한 시선과 수수께끼 같은 과거를 가진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말해봐요. 당신은 시대극과 격정적인 드라마에서 무엇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나요? 알토미라 왕국, 1857년. 바람은 푸에르토 데 알보란을 둘러싼 언덕 위로 긴장된 정적 속에서 불고 있었고 마치 자연 자체가 곧 드러날 이를 숨죽이고 있는 듯했다. 왕국의 수도에서 대성당의 종은 낯새 시를 알리고 있었고 단단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시선을 가진 한 여인이 대여한 마차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가진 것은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7년 동안 과부로 지낸 카르멘 로드리게스는 한 손으로 햇빛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층이 낮은 모자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소한 문서를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회색 짙은 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단정한 컷, 높은 목, 긴 소매는 일과 방치로 생긴 상처들을 가리고 있었다. 보석이나 장식품은 없었고 오직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의 존엄만이 있었다. 그녀는 조각된 나무문 앞에 멈춰 섰다. 왕실 공증인 도노 엘로이 사르미엔토의 사무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친족이었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경쟁 속에서 걸어왔던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가 남긴 유산 때문이었다. 사무실 안은 양피지와 녹은 밀랍 냄새로 가득했다. 방 안은 어두운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큰 중앙 책상과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카르멘은 예고 없이 들어왔지만 그녀만의 존재감만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 빅토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는 차가운 벨벳에 감싸여 있었다. 오,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을 다룰 때는 빠지지 않는 편이에요. 카르멘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39세의 빅토리아는 라벤더 타프타 드레스와 수입 레이스, 팔꿈치까지 오는 흰 장갑, 연한 깃털로 장식된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쌀먼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 장남 마르코스는 짙은 브로케이드 조끼 위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날카로운 얼굴, 젤로 빗은 머리, 이미 계산을 마친 듯한 표정이었다. 공증인이 헛기침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를 펼쳤다. 형식은 간단했다. 로베르토의 유언은 단정하고 최근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공증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전 능력 전부를 가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명한다. 유산이 하나씩 발표되었다. 마르코스는 공학 서적 컬렉션과 15,000 크로나를, 빅토리아는 프랑스 음악 음반, 살롱 피아노, 2만 크로나를 상속받았다. 카르멘은 눈을 들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부분이 짧을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증인이 멈췄다. 막내딸 카르멘 로드리게스에게는 산타 플로렌시아 델 발레의 포사다 에스트렐라로 알려진 부동산 전체를 유산으로 남기며 그 안의 모든 소유물, 문서, 건물 구조, 인접한 방을 포함한다. 뒤이은 침묵은 무겁게 흘렀다. 빅토리아는 경멸의 눈초리를 찌푸렸다. 여관이라고요? 농담이죠? 마르코스는 짧고 건조하게 웃었다. 그 폐허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공증인은 댓글을 허락하지 않고 문서를 닫았다. 카르멘은 마침내 눈을 들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을 피하고 있었고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다. 그 부동산을 우리에게 팔 생각은 없나요? 빅토리아가 일어나면서 모자의 깃털을 털며 말했다. 10,000 크로나, 폐허 값보다 많아요.
카르멘은 분노가 아닌 더 깊은 실망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르코스가 뒤에서 다가오며 거의 비웃듯 중얼거렸다. 딸들을 생각해, 카르멘. 그곳에는 진짜 가치가 있어? 누군가가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안다면? 그녀는 얼굴을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과부가 된 이후 살아온 침묵이 이제 그녀의 갑옷이 되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하늘은 살짝 어두워졌다. 그녀는 고대 도시의 좁은 골목을 따라 숙소로 향했다. 내일 미아와 루나는 산타 플로렌시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녀의 결정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임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카르멘은 작은 임대방의 문을 닫고 촛불을 켰다. 침묵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려 가방을 열었고 접힌 틈에서 금속 물체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작은 로켓 상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넣은 기억이 없었다. 오래된 청동 재질이 타원형 상자, 옆쪽에 작은 자물쇠가 있었다. 열자 작은 고대 열쇠와 4번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펼쳤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단단하고 친밀했다. 어떤 문은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리는 법이다. 카르멘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가난이나 굴욕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지 폭풍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카르멘 로드리게스가 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아침, 산타 플로렌시아 델 발레의 공기는 젖은 흙, 오래된 유칼립투스, 멈춘 시간의 향기로 가득했다. 안개가 덮인 언덕 사이의 마을은 마치 새 여성의 도착이 먼지 낀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듯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수탉이 제때 울지 않았고 우물 곁에 구부정하게 선 노파는 그들이 지나가자 조용히 십자가를 그었다. 카르멘은 루나의 손을 잡고 미아는 한 발 뒤에서 오래된 천 인형을 가슴에 안고 걸었다. 7살인 쌍둥이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영혼을 가진 두 딸은 호기심 어린 시선과 절제된 시선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산 곳의 유산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측면 길을 따라 버드나무와 이끼 낀 돌을 지나자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건물 포사다 에스트렐라가 나타났다. 처음 보면 집이라기보다는 골격처럼 보였다. 석회칠이 벗겨진 외벽에는 뿌리처럼 뻗은 균열이 있었고 큰 참나무 그늘 아래 지붕의 기와는 몇 군데 떨어져 부식된 목조 구조가 드러났다. 창문은 더럽고 비뚤어진 덧문으로 닫혀 있었으며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본 늙은 얼굴에 반쯤 감긴 눈꺼풀처럼 보였다. 카르멘은 녹슨 철문을 통과하기 몇 걸음 전에서 멈췄다. 그녀의 가슴은 천천히 올라왔다. 그곳에서 호흡하는 법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았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잠든 기억과 오래된 메아리가 공기에 남아 피부를 곤두서게 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에요? 루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카르멘은 목을 죄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가 돌볼 거예요. 봄 정원처럼. 그녀는 단단한 손으로 문을 열고 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다. 돌길은 잡초와 가시로 덮여 있었다. 아이들은 치마를 들어 올리며 걸었고 카르멘은 대신 가지가 그녀의 어두운 청색 리넨 치마에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방치를 손으로 느끼며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주요 문은 짧은 노력 끝에 열렸다. 안에서는 먼지가 회오리치며 익힌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다. 중앙 홀은 높은 천장과 목재 기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구는 회색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바닥은 발걸음마다 삐걱거렸다. 그녀는 기름 램프를 켰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춤추며 아직도 삐뚤어진 초상화와 멈춰버린 추시개가 걸려있는 벽을 드러냈다. 마치 로베르토 씨의 죽음이 시간까지 멈추게 한 듯했다. 오늘 밤 쓸 방을 청소합시다. 카르멘이 말하며 가방을 낡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천장 틈새로 들어온 거미줄과 말라버린 나뭇잎을 치우면서 2층에서 햇빛이 창문 틈을 통해 들어오는 방을 선택했다. 카르멘은 침구를 털고 갇힌 듯한 냄새가 나는 매트리스를 털어낸 뒤 여행 가방에서 가져온 담요를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조용히 순종하며 돕기 시작했다. 마치 이 집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몇 시간 후 아이들이 잠든 뒤 카르멘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뭔가 그녀를 이끌었다. 단순히 정리하거나 탐험하고 싶은 마음만이 아니었다. 집안의 침묵이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희미하지만 확실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곳으로 들어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노랗게 변한 서류, 부러진 깃펜, 반쯤 열린 책으로 덮인 책상이 나타났다. 나무 선반들은 먼지가 쌓였지만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고 마치 드러나지 않은 비밀의 고대 수호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랍과 상자, 파일을 뒤졌다. 세금 서류, 답장 없는 편지, 가구 카탈로그 사이에서 와인색 단단한 표지의 공책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자 내부에는 건축 도면, 정밀한 선, 작은 글씨의 메모가 있었다. 도면은 미완성이었고 중간에 끊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카르멘은 얼굴을 들었다. 새로운 주의력으로 방을 살폈다. 구조는 단순한 여관에 필요한 것보다 복잡해 보였다. 벽이 대칭이 아니고 지하 계단은 이상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뭔가 맞지 않았다. 램프를 들고 그녀는 지하 창고로 향했다. 부서진 통과 썩은 선반 사이에서 그녀는 돌로 마감된 측벽을 관찰했다. 겉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불빛에 반사되어 겨우 보이는 수직선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다가가 손바닥을 벽 표면에 올렸다. 벽은 평평하지 않았다. 은폐된 틈을 만졌다. 블록 사이에 자물쇠가 있었다. 망설임 없이 가방을 달려가며 며칠 전에 발견한 청동 열쇠를 꺼내 다시 창고로 돌아왔다. 열쇠를 천천히 넣었다. 맞았다. 돌렸다. 둔탁한 딸깍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몇 센티미터 움직이며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카르멘은 침을 삼켰다. 가슴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밀었다. 반대편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 서서 틈새에서 나오는 공기가 나머지 지하실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습기와 함께 잉크, 오래된 양피지, 숨겨진 역사의 냄새가 났다. 문을 닫고 다시 잠궜다. 내일, 그녀는 생각했다. 빛이 있을 때 램프를 켠 채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림자가 창문을 스치듯 지나갔다. 카르멘은 멈췄다.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을 3번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이고 정확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상태로 내려갔다. 혹시 모르니 벽난로에 장작 집게를 들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자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등은 곧게 펴 있었으며 손에는 책 넓은 모자를 들고 발밑에는 가죽 가방이 있었다. 그는 도둑이나 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르멘 로드리게스 씨 맞으신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완전히 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엘리아스 산틸라나입니다. 아버지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산타 플로렌시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카르멘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남자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으며 신중함과 향수를 오가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편지요? 그녀는 속삭였다. 단 한 문장, 그의 친필로 무슨 일이 생기면 산타 플로렌시아로 돌아가라. 카르멘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카르멘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위협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과 침묵의 충성이 있었다. 그녀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먼지와 밤의 한가운데서 위층에는 잠든 아이들이 있고 열릴 날을 기다리는 비밀의 문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나 권력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 카르멘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발 아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의 기대 섞인 침묵을 깨뜨렸다. 폐허 속에 둘러싸인 여관이지만 전날보다 더 살아있는 듯했다. 마치 비밀의 자물쇠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깊은 기초 속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다. 부엌에서는 작은 소치불 위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다. 낮게 닿은 머리와 작업용 드레스 위에 올 가운을 입은 카르멘은 마른 민트 잎을 컵에 넣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엘리아스 산틸라나의 단단한 발걸음 소리. 그 남자는 문간에 나타났다. 갈색 린넨 재킷을 입고 셔츠 칼라를 열고 장갑을 손에 들고 있었다. 보통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아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의 습관이지요. 그가 말했다. 새벽에 잠들어 있으면 구조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카르멘은 경계와 정중한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이 맑은 눈의 낯선 남자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생각만큼 그녀를 불안하게 하진 않았다. 간단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엌에서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엘리아스는 예절없이 컵을 받아들였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저는 아버지와 2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시선을 들지 않고 말했다. 단순히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요. 로베르토 씨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한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많은 면이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업 이외의 삶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아스는 그러한 반응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없었겠죠. 어떤 비밀은 말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만 전해지는 법이죠. 카르멘은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그 비밀 중 하나를 알려주러 온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아버지가 단 한 문장만 쓴 편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산타 플로렌시아로 돌아가라. 카르멘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엘리아스는 일어났다. 전날 카르멘이 열쇠를 놓아둔 선반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었다. 마치 알아보듯이. 유물함에서 찾으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 그럼 이제 아래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죠. 결정은 침묵 속에서 내려졌다. 카르멘은 고개를 끄덕이고 등불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엘리아스는 이미 길을 아는 듯 단단한 걸음으로 걸었다. 반면 카르멘은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아버지가 결코 말하지 않은 고백을 느끼는 듯했다. 석벽 앞에서 엘리아스가 숨겨진 자물쇠를 더듬으며 기다렸다. 카르멘이 열쇠를 넣자 숨겨진 문이 금소금과 함께 열렸다. 통로의 어둠이 잠시 등불빛을 삼켰지만 한 걸음씩 그림자가 물러났다. 통로 끝에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숨겨진 성소였다. 벽은 오래된 나무로 덮여 있었다. 동관 속에 말린 지도, 닫힌 상자가 놓인 선반, 가죽끈으로 묶인 편지, 중앙 테이블에는 통신 도구가 있었다. 인장, 밀랍, 기펜, 두꺼운 종이, 휴대용 프레스까지. 카르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죠? 엘리아스는 지도 하나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것은 왕국의 지도였고 공식적인 길과 맞지 않는 표시, 경로, 기호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왕실을 위해 정보망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설명했다. 첩보원은 아니었습니다. 소설 속처럼요. 대신 전달자였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고 불안정한 지역 사이 안전한 길을 지키는 보호자들이었습니다. 이 여관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통로의 하나.
비밀 네트워크의 노드 중 하나였습니다. 카르멘은 움직이지 못했다. 바닥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럼 왜 저에게 숨긴 거죠? 왜 저한테, 바로 저에게 남긴 거죠? 엘리아스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굳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와 마르코스는 그 가치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속죄하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남기고 의미 있게. 카르멘은 상자 하나에 다가갔다. 그 안에는 더 많은 편지가 있었다. 일부는 왕국 관리에게, 일부는 낯선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먼지가 날짜를 덮었지만 글마다 담긴 의도는 시간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제 남편, 유카르멘은 왜인지 모르게 그의 이야기를 꺼냈다. 7년 전에 죽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다만 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서 살며 의무와 침묵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여관은 잊혀졌고 부서졌지만 처음으로 제 것이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엘리아스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카르멘이 말하는 방식에는 위로가 아닌 오직 존중만이 존재했다. 그럼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그가 마침내 평온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당신만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지닌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카르멘은 시선을 들었다. 등불은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당신은 왜 돌아왔죠? 과거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가요? 엘리아스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다른 어떤 곳도 제게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날 밤 미아와 루나는 위층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카르멘은 새로운 손님을 위해 두 번째 방을 열었다. 깨끗한 이불과 물 한 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감사의 표시를 건넸다. 복도 어둠 속에서 잠시 마주쳤지만 손을 대거나 말을 더 나누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한 시선 속에는 묵묵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과거가 미래를 짓누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지어질 것은 단순한 목재와 석고가 아닌 결정, 상처, 그리고 드러난 진실이 될 것이었다. 멀리 알보란 항에서는 다른 삶이 흘렀다. 조상 초상화가 걸린 사무실에서 빅토리아 로드리게스는 문서 위에 기펜을 떨어뜨렸다. 절차를 시작합시다. 그녀가 명령했다. 이 유언장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쓸 정신이 아니었어요. 마르코스는 그녀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아직 열지 않은 봉투가 있었다. 산타 플로렌시아에서 온 편지, 발신인은 없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타 플로렌시아, 지하의 폐허와 비밀 속에서 카르멘 로드리게스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성은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 산타 플로렌시아 델 발레의 날들은 새로운 리듬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침묵과 방치 후 여관은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다. 새벽이면 다시갓 구운 빵 냄새가 부엌을 채웠고 창문은 더 이상 바람에 삐걱거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려 장소에 다시 영혼을 불어넣는 듯했다. 카르멘은 피곤했지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청소하는 구석마다, 손으로 복원하는 물건마다 과거와의 조용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엘리아스는 단단하고 은밀하며 거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날 정오, 햇빛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카르멘은 샹들리에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발밑에서 삐걱거렸고 공기는 오래된 먼지와 습기 있는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낡은 가림막 뒤에서 그녀는 상자를 발견했다. 다른 것들과 달랐다. 철제 장식과 붉은 밀랍봉인, 뚜껑에는 왕실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카르멘은 숨을 죽이고 거친 표면에 손가락을 올렸다.
바로 열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안고 식탁 위에 놓았다. 식탁은 아직 기워진 식탁보로 덮여 있었다. 벽난로 옆에서 들보를 사포질하던 엘리아스는 그것을 보자마자 도구를 떨어뜨렸다. 어디서 찾았죠?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다락방에서요. 해진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발견되기 싫었던 것처럼요. 엘리아스는 봉인을 살펴보았다. 평소 차분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문장은 알타미라 가문에 속합니다. 왕실의 문장이죠. 그리고 이건 일그가 상자를 존중하며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단순한 추억 상자가 아닙니다. 카르멘, 이것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단순한 상속 이상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정보야? 작은 나이프를 사용해 밀랍을 조심스럽게 깼다. 내부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편지들이 있었고 서명에는 이니셜과 귀족 및 정치계에서 알려진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세한 군대 이동 경로와 지도가 포함된 보고서, 왕실 인장과 푸른 잉크로 직접 쓴 명령서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아버지, 카르멘은 이 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엘리아스는 상자를 재빨리 닫고 담요로 덮었다. 여기서 읽으면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먼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나무와 구운 빵 냄새가 아니었다. 위협의 냄새가 났다. 하늘은 이른 시간에 어두워졌고 바람은 창문 덮개를 맹렬히 흔들었다. 미아와 루나는 위층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카르멘은 현관문에서 이상한 삐걱거림을 들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가운데 그녀는 계단 난간 너머로 내다보았다. 엘리아스, 이 속삭였다. 그는 이미 한 손에 켜진 등불, 다른 손에 철제 망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밖에 누가 있나요?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더 이상 불을 켜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가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카르멘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연하게 대답했다. 요청이 아니에요, 카르멘. 경고입니다. 평소 친절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전쟁을 겪은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따랐다. 재빨리 아이들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밀치는 듯 나무가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곧 단단한 충격음이 들렸다. 또 하나. 순간 몸싸움의 요란한 소리. 이어진 침묵은 더욱 무서웠다. 엘리아스가 아래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카르멘은 문을 열 용기를 냈다. 남자의 셔츠 한쪽 어깨는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으며 뺨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갔습니다. 몇 명이었죠? 1명. 어쩌면 2명, 문에 흔적을 남기고 현관 기둥에 줄을 묶고 갔습니다. 카르멘은 창백해지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현관 계단에 앉아 여관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억제하지 않고 흘렸다. 내 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엘리아스는 그녀 앞에 앉았다. 손을 대지 않고 단지 아픈 듯한 강렬함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버려진 재산이 아니에요.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기 전까지 다시 열어서는 안 돼요. 새벽이 밝았을 때 발자국이 뚜렷했다. 젖은 진흙 위에 무거운 장화가 찍혀 여관 뒤쪽을 따라 숲속, 오래된 상인들의 길로 이어졌다. 엘리아스는 발자국을 따라 조사했다. 도둑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 않았습니다. 찾고 있던 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였죠. 카르멘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수도에서 우리를 따라왔거나 아마 내 형제들이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해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사람. 그날 밤 카르멘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서 달빛에 드러난 숲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침묵은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땅 자체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엘리아스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카르멘은 그의 방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불확실함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아버지와 거짓, 침묵, 말하지 않은 유산을 생각했다. 딸들, 세상과 위험을 모르는 순수한 눈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 수년간 침묵했던 것, 여전히 재건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다. 다음 날, 닭이 울기 전 계단을 내려가 마당에서 엘리아스를 찾았다. 남을래요, 거침없이 말했다. 이 여관은 단순한 유언장의 변덕이 맡긴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엘리아스는 놀라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그 결정을 본 듯했다. 그럼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림자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카르멘이 도망가는 여성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이야기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함께. 해가 산타 플로렌시아 델 발레를 둘러싼 언덕 위로 천천히 내려가며 여관의 오래된 기와를 호박빛으로 물들였다. 공기에는 기대감 어린 침묵이 감돌았다. 마치 풍경 자체가 다가올 일을 예감하는 듯했다. 카르멘은 마당에서 마른 흙을 뒤엎고 방치된 화단 옆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말국 소리가 오후의 고요를 깨트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엘리아스도 창고에서 멈춰 서서 찡그린 채 위를 바라보았다. 검은 마차, 완벽한 선과 반짝이는 바퀴, 목재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안에서 빅토리아 로드리게스가 내렸다. 진한 파란색 여행용 드레스에 진주 단추, 회색 깃털 장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똑바른 자세와 당당함이 카르멘의 흙 묻은 신발과 대조되었다. 사랑하는 자매여,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이미 도시에서 과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카르멘은 대답하지 않고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가 고개를 들었다.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빅토리아가 계속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존엄한 출구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이 폐허를 1만 크로나에 팔라는 제안이에요. 유지할 방법조차 없는 것을 위한 관대한 금액이죠. 카르멘은 봉투를 받아 차분히 여러 검은 잉크와 하단 공증 서명이 있는 금액을 읽었다. 손가락으로 잠시 들었다가 무게를 느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잉크를 보관하라고 전하세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여관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빅토리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순진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 유언장에 서명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미 변호사들에게 말했죠. 무효가 될 날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카르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가서 당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세요. 하지만 내가 두려움 때문에 굴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두 아이와 혼자 있었을 때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을 겁니다. 빅토리아는 입술을 오므리고 인사도 없이 돌아서 다시 마차에 올랐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고 미아와 루나가 잠든 동안 카르멘은 엘리아스를 창고에서 만났다. 매달린 등불이 돌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숨겨진 자물쇠가 첫 발견으로 이끈 곳으로 돌아왔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아스가 금속 지시봉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이 돌출부는 나머지 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힘을 주어 느슨한 타일을 제거했다. 그 아래에는 축축하고 어두운 좁은 돌 통로가 열렸다. 등불에 흔들리는 빛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가 갈라진 지하 갤러리에 도착했다. 그들은 더 넓은 통로를 따라가다가 구부러진 곳에서 녹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오래된 철제 문을 발견했다.
엘리아스가 힘껏 밀어 문을 열었다. 그 너머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방이 나타났다. 선반은 비어 있었고 의자는 부서져 있었다. 벽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왕실 문장. 우체국이었군요. 이 엘리아스가 속삭였다. 여기는 왕실 전력망의 일부였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단순한 숙박 외에도 무언가를 위해 이곳을 사용했어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카르멘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불빛에 비쳤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고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과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여관의 주 홀에서 카르멘은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누렇게 바래고 부서지기 쉬운 종이에는 날짜, 관찰 기록, 암호화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이어 더 개인적인 톤으로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피를 얼게 하는 한 기록을 읽었다. 마르코스가 다시 그 사람들과 만났다. 나는 공식 문서 밀수는 장난이 아니라 경고했지만 그의 야망은 한계를 모른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카르멘은 일기장을 세게 닫았다. 동생의 얼굴, 가짜로 즐거워하는 표정, 바람처럼 의견이 바뀌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르코스가 비밀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었다. 그때 엘리아스가 장작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가 창백한 모습을 보자 장작을 한쪽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물었다. 카르멘은 아무 말 없이 일기장을 건넸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읽었다. 이건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 없이는. 하지만 이제야 왜 이들이 이 재산을 그토록 집요하게 찾는지 알겠어요. 카르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종이에 적히지 않은 또 다른 불안감이 있었다. 엘리아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녀는 확신 없이 대답했지만 사실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때문이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일기장을 손에 들고 서로 손이 스치는 순간 카르멘은 가슴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엘리아스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다음 날들 두 사람은 터널 안에서 함께 일하며 잔해를 치우고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표시했다.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단지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일 뿐이라는 것만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카르멘이 개인 물건이 든 상자를 정리하던 중 그녀 앞으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지만 결코 너를 의심한 적은 없어. 이 땅과 지붕,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은 오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항상 때가 오면 내가 가장 높은 별을 이끌 것임을 알았단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아버지. 카르멘은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오랫동안 억눌린 눈물이 강처럼 쏟아졌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사, 분노, 다정함, 이해의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엘리아스는 그녀를 현관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혼자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카르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혼자인 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봐야 했던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아팠죠. 그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녀 옆에 앉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카르멘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날부터 보고 있었어.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손길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친밀감은 젖은 땅속 씨앗처럼 조용하지만 살아있게 자랐다. 언덕 위에서 여관은 조용히 지켜보며 끊임없이 돌아오는 과거와 변화하기 시작한 현재를 목격했다. 그날 아침
산타 플로렌시아 델 발레의 들판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신비로운 베일처럼 보였다. 공기는 무겁고 습하며 젖은 흙 냄새가 비를 예고했다. 카르멘은 미아, 루나와 함께 주방에서 감자 자루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마당 앞에 말이 멈추는 소리가 평온함을 깨뜨렸다. 엘리아스는 회색 외투를 걸치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문 앞으로 나갔다. 창을 통해 카르멘은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목을 세우고 반짝이는 장화를 신은 그는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다. 자세와 주변을 살피는 태도에서 숨겨진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왕실 인장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다. 제 이름은 도니뇨 드 사아베드라입니다. 그는 현관에서 맞이받으며 말했다. 나는 왕실 안전위원회에서 온 사안으로 카르멘 로드리게스 여사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적으로 위원회 언급에 카르멘은 잠시 얼어붙었다. 숨을 깊게 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이미 허락 없이 앉아있는 사절에게 다가갔다. 커피 드릴까요, 선생님? 긴장된 예의를 갖춰 물었다. 바로 본론으로 가겠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귀하의 아버지,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가 특정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편지, 지도, 이름, 민감한 정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왕국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들 말이다. 카르멘은 시선을 굽게 했다.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집에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내게 남겨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문서가 존재한다면 왕의 명령 없이는 넘기지 않을 겁니다. 도니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해합니다, 여사님. 하지만 왕실은 항상 공식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하건대 이미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협박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알고 있던 것을 아는 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어진 침묵은 역청처럼 무거웠다. 카르멘은 몸을 곧게 세웠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 우리를 살아남게 할 방법을 찾는 게 좋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낯선 사람에게 권한 증거 없이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행운을 빕니다, 로드리게스 여사님. 필요할 테니까요. 사절이 떠난 후 엘리아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홀에 들어왔다. 다 들었어?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카르멘은 땀에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말했다. 무언가 숨겨져 있어, 엘리아스.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여관 이상의 문제야. 그러니 우리가 찾은 것을 지켜야 해. 그날 오후 지하 창고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적힌 편지들을 새로운 칸막이 안 엘리아스가 오래된 벽돌로 임시로 만든 돌 패널 뒤에 숨겼다. 흙과 마른 잎으로 봉인하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다. 그동안 아이들은 현관에서 놀고 있었다. 루나는 숲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눈을 크게 뜨며 가리켰다. 저 사람은 삼촌 마르코스가 아니에요. 설명은 필요 없었다. 우아한 모습, 마호가니 지팡이, 높은 모자, 교묘하게 다듬은 수염, 결코 웃지 않는 작은 눈, 그녀들을 보자 놀란 척했다. 내 사랑스러운 조카들인가? 이렇게 컸구나. 미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루나는 시선을 내렸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대답 없이 안으로 달려갔다. 카르멘이 나갔을 때 그는 현관 기둥에 기대어 있었고 여전히 이 집이 자신의 것인 양 보였다. 그날 밤 여관주 홀에서 카르멘은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비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젖은 흙 냄새를 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카르멘이 현관 문 앞에서 형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상황을 보러 왔지. 마르코스는 눈에 닿지 않는 가짜 미소로 답했다. 이곳은 아직 가족의 일부야. 아니면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고. 겁주러 온 거야? 카르멘은 몸을 팽팽히 긴장시키며 물었다.
경고하러 왔지. 마르코스가 재킷에서 작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선언하는 절차를 시작했어. 그래도 부족하면 판사들이 내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카르멘은 주먹을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힘주었다. 장난하는 거야, 마르코스? 불을 붙이라고 강요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다. 경멸의 제스처로 마르코스는 돌아서 떠났다. 무겁고 긴 침묵이 남았다. 그날 밤 카르멘은 잠들지 못했다. 비가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이어서는 지붕 위를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녀는 쇼를 두르고 일어나 꺼진 난로 옆에서 지도와 촛불 아래에 있는 엘리아스를 찾았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책감에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놀랐겠지. 엘리아스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찡그린 얼굴은 긴장을 드러냈다. 마르코스는 한계가 없어. 하지만 너도 아이들을 지키려 할 때 한계가 없잖아.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른 말이나 행동으로 타오르지 않았다. 눈빛이 서로를 놓지 않고 호흡이 스칠 때 공기 속 작은 떨림 속에서 공유된 침묵이 모든 약속보다 많은 것을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아요. 카르멘은 지도를 다시 보며 말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빼앗길 수도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더 가까이 오면 그냥 지켜보지 않겠어. 밤은 바람의 속삭임, 은밀한 발자국,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다는 점점 커지는 확신 속에서 흘러갔다. 다음 날 산타 플로렌시아는 긴장된 침묵 속에 깨어났다. 여관은 다가올 일에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카르멘은 편지를 손에 들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고 운명이 야른 실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엘리아스는 그녀 옆에 서서 젊은 기수가 전달한 공증된 서신의 내용을 그녀 어깨 너머로 읽었다. 글씨는 깔끔하고 우아했지만 도끼를 담고 있었다. 만약 5일 이내에 바람의 여관으로 알려진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왕실 법원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카르멘 로드리게스 여사의 의료, 재정, 가족 배경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적합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됩니다. 엘리아스는 이를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카르멘은 눈을 감고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더 이상 아이들과 떨어지게 할 수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집이 된 곳에서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녀는 힘겹게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르투로의 죽음까지, 내 과부 시절까지, 도시 집에 갇혀 반쯤 살아남은 세월까지. 엘리아스는 분노로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둘 수 없어. 그냥 지나치게 해서는 안 돼.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 건설부에 있던 내 옛 인맥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직 아버지를 존중하던 사람들이 있고 너를 도울 수 있어. 이걸 드러내다 더 잃게 되면? 카르멘은 의심과 무게 속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포기할 생각이에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다과가 남은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엘리아스가 따라왔다. 아이들에게 전쟁을 겪게 할 수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시는 선택해야 한다면 이 집과 아이들 사이에서. 엘리아스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만약 시도하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엔지니어로서, 아버지의 동료로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카르멘은 그의 열정적인 말에 놀랐지만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녀를 일어나게 했다. 복도를 따라 아버지가 남긴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직도 오래된 종이와 램프 오일 냄새가 남아 있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녀는 로베르토의 책상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도착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다. 마른 연필과 쓸모없는 종이 사이에서 짙은 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노트와 파란 실크 끈을 발견했다. 끈을 풀자 곧바로 아버지의 단단한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카르멘,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과거가 내가 열고 싶지 않았던 문을 두드리러 왔기 때문이다.
언젠가 너가 숨겨진 통로, 암호화된 서류, 이 여관 아래 감춰둔 진실을 발견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왕실의 역사와 비밀을 넘어 오직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카르멘은 침을 삼켰다.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단순히 야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마르코스가 왕국의 적에게 전력 루트를 팔고 빅토리아가 기부 기록을 위조한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그들을 고발하거나 망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내 유산은 이 집의 벽돌이 아니라 내 힘에 있다. 내가 이 성씨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마지막 글고는 떨리는 필체였다. 언젠가 침묵할지 싸울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항상 내 존엄을 선택하라. 금은 잃을 수 있고 집은 불탈 수 있지만 존엄은 결코 거래되지 않는다. 카르멘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가죽에 새 잉크처럼 찍혔다. 엘리아스는 조용히 들어와 그녀 옆에 있었다. 그녀가 시선을 들어올렸을 때 그는 말이 필요 없음을 이해했다. 피곤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패배하지는 않아서 그가 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말했다. 손을 살며시 잡으며 어떤 애무보다도 가슴을 떨리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다. 고통이 육체가 되는 곳에서 사랑은 길을 찾는 법이었다. 그날 밤 카르멘은 옛 우체국에서 돌아왔다. 왕실 사무소로 편지를 붙인 뒤였다. 빗방울에 젖은 얼굴과 바람에 얼어붙은 손을 가진 채였다. 측문으로 들어와 바로 자신의 침실로 올라가려 했을 때 그는 불가에 서 있었다. 엘리아스가 난로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끼는 풀려 있고 셔츠는 쇄골까지 단추가 풀려 있었으며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평소에 진지한 엔지니어가 아닌 지치고 살아있는 남자였다. 벌써 주무실 줄 알았어요. 카르멘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부재를 듣지 못해 참을 수 없었어. 우리가 지키는 비밀보다 마음이 더 무겁거든. 그녀는 거의 미소를 지었다. 방어할 수 없는 미소였다. 엘리아스, 만약 이 모든 일이 잘못된다면?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깨트릴까 두려워하는 듯이. 결말은 생각하지 마. 그가 속삭였다. 오늘 밤만 생각해. 너 자신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생각해. 그리고 잠시 멈춘 순간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서두름도 갈망도 급함도 없었다. 오랜 세월 살지 못한 시간에 억제된 스침, 존중과 경외, 다정함으로 원하는 떨림만이 있었다. 불길이 밖에서 바스락거렸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지만 오래된 여관 안에서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두려움 없이 사랑을 믿었다. 그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은 카르멘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 날 여관의 먼지 낀 창문 사이로 차가운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예감처럼. 카르멘은 몇 시간째 잠을 자지 못했다. 책상 위 촛불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편지 위로 왁스가 흘러내렸다. 왕실로 보내기로 한 문서 꾸러미는 두꺼운 천으로 쌓여 단단한 줄로 묶였으며 아버지의 붉은 밀랍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밤새 증거를 분류하고 이름을 대조하며 이제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암호 기록을 다시 읽었다. 혈연에 대한 충성과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아버지가 쓴 모든 글고와 그 서류에서 발견한 묵묵한 고백은 그녀를 한 가지 길로 밀어붙였다. 그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 나에게 맡긴 것을 지키는 문제야. 해가 뜨자 한 기수가 꾸러미를 싣고 알보레안 항구로 떠났다. 카르멘은 안개 속 골짜기에서 기수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은 불안한 박자로 뛰었다.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았지만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는 몰랐다. 해가 지기 전 여관에 공식 편지가 도착했다.
왕실 사법부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다. 빅토리아와 마르코스 로드리게스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혐의로 5일 내에 수도로 출두해야 했다. 엘리아스 산틸라나 역시 피고가 아닌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토이 문서 속 설계도에 등장했으며 여관의 진정한 기능과 왕국의 비밀 루트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했다. 소식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몰아쳤다. 카르멘은 문서를 큰 소리로 읽으며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엘리아스는 찡그린 얼굴과 엄숙한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내 증언이 도움이 된다면 가겠어.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하지만 너를 혼자 두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은 준비됐어요. 그녀는 속으로 떨리는 자신감을 꾸며 말했다. 해질녘에 문을 단단히 잠그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기겠어요. 엘리아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말보다 더 굳은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 곧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 아무도 이곳을 빼앗지 못할 거야? 그는 다음 날 새벽 떠났다. 미아와 루나는 수줍게 인사하며 배웅했지만 여전히 집을 덮친 그림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카르멘은 포장마차가 자갈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바퀴 소리가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낮 동안 그녀는 간단한 집안일로 손을 바쁘게 했다. 창문을 봉인하고 칸막이를 확인하며 가장 중요한 문서를 방바닥의 이중 바닥에 숨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혼자가 아님을 알렸다. 그날 밤 바람이 틈새로 휘몰아치고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을 때 미세한 삐걱거림이 고요를 깨뜨렸다. 카르멘은 기다렸다는 듯 깨어 램프를 들고 조심스레 내려갔다. 정문은 힘으로 열린 흔적이 없었지만 옛 창고로 이어지는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듯 뛰었고 흔들리는 빗속에서 한 후드 입은 인물이 설계도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비명을 지르기 전 침입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엘리아스가 몇 주 전에 발견한 숨은 출구로 도주했다. 카르멘은 숨을 고르고 원래 두었던 꾸러미를 확인했다. 그대로였다. 그러나 배치도를 포함한 왕국 지하 루트를 나타낸 설계도는 사라져 있었다. 숨이 막혔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경고였다. 다음 날 여전히 겁에 질린 아이들과 강화된 자물쇠 속에서 한 호위단이 도착했다. 검은 마차가 왕실 문장으로 장식된 말이 끄는 마차가 여관 앞에 섰다. 진지한 얼굴의 남자가 내렸다. 은빛 회색 외투, 높은 모자, 장식된 지팡이를 가진 남자였다. 로드리게스 여사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에스테반 데 아란다입니다. 폐하의 직속 비서로서 직접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카르멘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지금일까? 수년간 잠들어 있던 관심이 왜 깨어난 걸까? 왕실은 기억합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잠들기도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그것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왕실 도장이 찍힌 문서를 건넸다. 카르멘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명령은 명확했다. 바람의 여관은 그 순간부터 알보레아 왕국의 역사적 유산으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전쟁 중 정보 보호에서 수행한 조용한 역할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매각할 수 없었다. 아버지 로베르토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녀만이 공식 보호자가 되었다. 감정에 가슴이 조여왔다. 잠시 그녀가 짊어졌던 모든 무게가 가벼워지는 듯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날들을 함께한 듯 말하는 것 같았다. 해냈구나, 딸아. 에스테반 데 아란다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다 더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사님. 그러나 오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단순한 왕실 협력자가 아닌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떠나기 전 사절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엔지니어는 이미 돌아오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을 떠났고 해질녘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랬다. 산타 플로렌시아의 밤이 내리고 바람이 장작과 깨진 약속의 향기를 가져왔을 때
카르멘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 마차가 돌아왔다. 엘리아스는 과시 없이 내렸고 눈은 피곤했지만 조용한 기쁨으로 빛났다. 카르멘은 말없이 그를 꽉 안았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처럼. 뺨이 스치는 순간 공유된 침묵 속에서 여관 구석에 아직 숨겨진 진실이 많음에도 그날 그들은 정의보다 더 강력한 것을 얻었음을 알았다. 희망이었다. 아침 안개가 수도의 자갈길에 붙어 무건의 전조처럼 달라붙었다. 법원 종이 느리고 장엄하게 울리며 단순히 재판의 시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진 이야기가 드러날 것임을 알렸다. 그날 왕국 복도에서 존경과 함께 언급되던 이름들이 빗속으로 끌려나와 수년간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것이었다. 카르멘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차에서 내렸다. 회색 펄리는 수트를 입고 은은한 남색 장식으로 품위와 겸손을 드러냈다. 낮은 머리 모양은 목의 단단함과 시선의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 옆에서 엘리아스는 말없이 걸었다. 얼굴은 긴장했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해군식 푸른 천 외투에 금실로 장식된 소매가 왕실 증인으로서의 격식을 보여주었다. 법원 대회의장 입구에는 왕실 근위병이 출입을 지켰다. 왕국의 깃발이 연단 위에 엄숙하게 걸려 있었고 측면 벤치에는 관리, 서기관, 귀족, 호기심 많은 시민이 웅성거렸다. 카르멘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얼굴이 일그러진 빅토리아와 긴장 속에서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진 마르코스를 보며 깊이 숨을 쉬었다. 왕실 검사는 명확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로드리게스 형제는 기밀문서 접근권을 이용해 왕실 공사 자금을 전용하고 검사 보고서를 위조하며 전략적 프로젝트 실행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제출된 증거, 편지, 수정된 설계도, 회계 기록 등은 설득력이 있었다. 일부는 여관에서 발견되었고 일부는 카르멘의 신고 후 시작된 조사로 확인되었다. 엘리아스가 증언을 위해 호출되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극적이지 않게 설계도가 그의 허가 없이 수정된 사실, 보고서의 불일치, 중요한 문서가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의 모든 말은 너무 오래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확신으로 뒷받침되었다. 카르멘의 차례가 되자 법정의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이마를 높이 세우고 연단에 올랐다. 왕관 없는 여왕의 위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작할 때 부드럽고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오래 억눌린 진실의 무게가 각 문장에 실렸다. 나는 복수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판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의를 위해 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을 위해, 딸들을 위해, 아버지가 마지막 숨결까지 충성을 맹세한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오래된 일기, 편지, 숨겨진 기록들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가 그는 가족의 단합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 결정이 자신을 오해받게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림처럼 그려진 남자의 초상이었다.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왕국을 위해 봉사한 남자였다. 재판이 끝나자 그는 경건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 주심 판사는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연로한 남자였으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설은 필요 없었다. 진실은 불가피함의 조용한 힘으로 스스로를 드러냈다. 몇 시간 후 해가 수도의 탑 뒤로 내려갈 때 카르멘과 엘리아스는 왕실의 초청을 받아 에스테반 데 아란다와 함께 궁전으로 향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들은 붉은 카페트 위 깔린 복도를 지나 보라색과 황금빛으로 공기를 물들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했다. 왕실 문장실에서 그들을 맞이한 이는 밀랍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조각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주의 칙령에 따라 왕국의 비밀을 변함없는 충성으로 보호한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의 공적을 기리며 사후 왕실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그의 딸 카르멘 로드리게스에게 별의 여관의 영구관리권을 부여하며 왕실 칙령의 보호하에 메시지의 유산을 지키는 명예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카르멘은 문서를 받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것은 야망이나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인정받은 유산해 보이지 않는 무게 때문이었다. 엘리아스는 몇 걸음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 속의 존경심과 머리를 살짝 숙이는 작은 몸짓으로 그 순간 그녀가 지닌 영혼의 깊이를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궁전을 나서며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내부 정원을 걸었다. 오렌지 나무가 대리석 분수와 철제 벤치 사이로 향기를 퍼뜨렸다. 석양비 든 잎사귀 위에 부드러운 윤곽을 그렸고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드레스 끝자락을 살며시 움직였다. 엘리아스는 분수 옆에서 멈추었다. 그녀가 시선을 물에 내리던 순간 그는 억제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청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물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로서도 증인이나 동맹으로서도 아니고 한 남자로서 남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제게 당신의 삶에 자리 있다면요. 카르멘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엘리아스의 심장을 불안하게 뛰게 할 만큼만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 속에는 놀람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히려 말 너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장엄함도 약속도 없었지만 영혼만이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함이 있었다. 쉬운 길을 약속할 순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 곁을 걷기로 한다면 이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루의 마지막 빛 아래서 더 이상의 서약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빛 속으로 나아갔다. 배신자들의 이름은 더 이상 그녀에게 힘을 미치지 못했고 존엄과 함께 전해진 진실이 승리했으며 많은 상실 속에서 카르멘은 새로운 충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의무 때문에가 아닌 사랑 때문에 머물기로 선택한 한 남자의 충성심이었다. 진실을 위해 정의가 회복된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의 이름이 단순한 여관 주인과 헌신적인 아버지를 넘어 왕실 칙령에 따라 정직과 충성의 상징이 된 지 1년. 카르멘이 깨끗한 마음과 단호한 걸음, 평온한 양심으로 궁전의 홀을 지나간 지 1년이었다. 한때 시간과 과거의 상처로 달았던 별의 여관은 이제 새로운 위엄을 지니고 서 있었다. 밝은 돌담은 원형 그대로 복원되었고 창문의 아치와 바닥의 나무판 하나까지 세심하게 보존되었다. 수작업으로 만든 철제 난간에는 아침 햇살에 피어나는 듯한 꽃 장식이 있었고 외관은 아몬드와 황토색의 부드러운 새 페인트로 빛났다.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마다 갓 구운 빵과 볶은 커피, 닦인 나무 향기가 배어 있었다. 각 방은 역사와 기억의 흔적을 담아 새로 꾸며졌다. 마을 여성들이 수놓은 커튼, 지역 장인이 복원한 가구, 왕국 지도 옆에 세피아 톤으로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놓였다. 카르멘은 코발트 블루 장식이 달린 천연 리넨 수트를 입고 손님 사이를 걸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이름은 산타 플로렌시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조용한 용기의 본보기로 전해지는 먼 지방에서도 존경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행객들은 단순히 숙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의 비공식 기록 속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진 곳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다. 소녀들은 점점 깨어있고 호기심이 많아 책과 수채화, 편지, 정원 사이에서 자랐다. 인네스는 단단한 성격과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오후를 갤러리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고 테레사는 더 밝고 평온하게 마을 여성들이 만든 천인형과 함께 꽃밭 사이에서 놀았다. 두 소녀 모두 눈에 보이는 사슬뿐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에서도 자유로웠다. 이는 딸들을 지키면서도 의무의 포로로 만들지 않았던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 엘리아스는 이제 여관 옆 작은 사무실에서 왕국 여러 지역의 공사를 조율했다. 그의 설계도는 큰 오크 탁자 위에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구는 그가 직접 만든 선반에 정렬되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시계가 정오를 알릴 때마다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중앙 마당을 가로질러 카르멘과 소녀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다. 이 짧은 의식이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축처럼 느껴졌다. 그들 사이에서는 큰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큰 약속도 연극 같은 제스처도 없었다. 사랑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찻잔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엘리아스가 정원에서 지평선을 바라볼 때 그녀 뒤로 팔을 두르는 방식에서
그녀가 어깨를 살짝 기울여 다가서는 방식에서 측정되었다. 주요 홀에서는 한때 여행객의 불안한 발걸음과 재산 미래에 대한 논쟁이 울렸지만 이제는 장엄한 평화가 자리했다. 북쪽 벽, 복원된 벽난로 위에는 조각된 나무틀로 둘러싸인 청동 명판이 걸렸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왕국의 충실한 사자, 진실의 수호자이자 아버지.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히 선택되었다. 직함이나 관직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권력 없었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킨 남자를 담았다. 그날 오후, 하늘은 구리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었다. 따뜻한 바람이 언덕을 넘어 여관 발코니까지 스며들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카르멘은 가벼운 쇼를 어깨에 걸치고 위층 갤러리로 나갔다. 거기서 보이는 풍경은 넓고 관대했다. 마을의 지붕, 숲까지 이어진 초록 들판, 멀리 보이는 강줄기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서서 태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투쟁이 날카로움이 없고 걸어온 길의 대가와 보상을 이해한 사람만의 평온한 빛이 있었다. 그녀 뒤에서 엘리아스의 발걸음은 침묵을 깨지 않고 오히려 완성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멈춰 섰다. 카르멘은 얼굴을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고 손을 잡았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견딘 모든 겨울과 앞으로 올 모든 봄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전쟁도 두려움도 배신도 없었다. 남은 것은 본질뿐이었다. 열린 집, 깨끗한 이름, 진실한 이야기, 선택된 동행. 부당함을 이기고 유산을 지켰으며 자신의 역사에 어울리는 사랑을 찾았다. 새로운 별은 단순히 복원된 여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르멘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법을 배운 여자였다. 그날 오후 이후 여러 해가 흘렀다. 카르멘과 엘리아스가 별의 여관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본 그날 이후 시간은 변함없이 부드럽게 흐르며 산타 플로렌시아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짰지만 마을의 심장은 여전히 밝은 돌담 건물에서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를 증언하고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여관은 단순히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했다. 이제 학자, 왕실 사자, 작가, 순례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구석구석 새로운 이야기가 담겼지만 장소의 영혼은 변함없었다. 진실, 의무, 진심 어린 사랑의 피난처였다. 로베르토의 초상화는 기념 명판 옆에 걸렸고 그 아래 유리관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단지 그 글을 읽기 위해 찾아왔고 그 글은 여전히 세대를 감동시켰다. 카르멘은 더 성숙하고 차분해져 평온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 은빛 가닥이 섞인 머리는 간단한 묶음으로 정리되었고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는 여전히 마을 회의에서 존경받았다. 귀족의 칭호는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공간이든 고요해졌다. 왕국은 그녀와 같은 증언 덕분에 행정적 남용에 대한 신고 채널을 개혁했다. 이제 더 이상 문서와 말로 권력에 도전하는 일을 조롱하지 않았다. 이제는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엘리아스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한때 엔지니어이자 손님으로 온 남자, 남편으로 요청된 남자, 동료이자 이제는 아버지가 된 남자. 그렇다, 아버지가 된 남자였다. 재판이 끝난 지 2년 후 에스트레아가 태어났다. 눈빛이 강렬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결단력을, 아버지에게서 깊은 시선을 물려받은 듯했으며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보는 눈을 가졌다. 큰딸 이네스와 테레사는 이미 청소년이 되어 깨어있고 자유로우며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 여성으로 자랐다. 이네스는 수도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꿈을 꾸었고 테레사는 같은 여관에서 재본 공방을 운영하는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어떤 운명이든 정직함과 함께 걷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한때 우아하고 거만했던 빅토리아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 은거하며 살았다. 왕실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였다. 그녀는 재산과 자신이 숭배하던 명성을 빼앗긴 후 몰락은 급격하지 않고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며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반면 마르코스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한 섬으로 추방되어 공공사업에 종사하도록 강제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빨리 늙었다고, 심지어 조용한 시간에도 카르멘의 이름을 미움과 질투로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그의 야망의 대가는 자유의 상실뿐 아니라 한때 그를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이침까지였다. 한편 당시의 존엄과 정의로 개입했던 왕실 사자 에스테반 데 아란다는 매년 성스러운 장소를 다시 찾는 이처럼 여관을 방문했다. 어느 방문 때 그는 조심스럽게 로베르토의 책상 위에 반지를 놓고 이렇게 적힌 쪽지를 남겼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한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을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자신감 있게 말했고 아이들은 여관 중앙 마당의 수백 년 된 참나무 아래에서 공부했다. 여성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업을 이끌었다. 카르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학교가 생겼고 세대마다 용기는 항상 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지, 용감한 침묵, 존엄한 저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오후, 정확히 8년 후, 하늘은 다시 한번 발코니에서처럼 구리빛으로 물들었다. 카르멘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엘리아스가 갖다한 무화과를 담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트레아는 나비를 쫓아 달려가고 큰딸들은 수도로의 여행에 대해 속삭였다. 카르멘은 결혼하던 날심은 흰 장미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직도 단지 운이라고 생각해? 엘리아스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사랑은 외치지 않았지만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영광 없는 날 속에서, 공유된 침묵 속에서 성장했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길을 안내하는 새로운 별처럼. 그리하여 태양이 또다시 밤에 굴복할 때 카르멘 로드리게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 기업, 사랑이 어둠 속에서도 일어서기로 결정한 모든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말하길, 위대한 사랑은 소리치지 않고 보여주며 진정한 전투는 검이 아니라 존엄, 끈기, 진실로 싸운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유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어떤 말은 사람을 구하고 침묵은 보호하며 용감함이란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걷는 것임을. 카르멘은 단지 집과 성, 땅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진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권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정의보다 더 강력한 것을 발견했다.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별이라고 남겨달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끝까지 읽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이야기처럼 당신 안에서도 빛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고 카드에 남겨둔 다른 이야기들도 확인하라.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나머지 이야기들도 분명 마음을 울릴 것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라.